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관련한 공탁법이 개정되어 그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형사공탁과 관련된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부분이라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인이 죄를 인정한 경우니까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본인의 잘못한 만큼 적절한 양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양형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형이 나오는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바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벌금으로 낮출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특히 죄를 인정하는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또는 피고인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가장 결정적인 법률적인 조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사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가해자는 특별히 변호인 없이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또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조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변호사들끼리 적절하게 예의가 돼서 상대방에게 충분히 사과의 뜻이 전달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 이제 범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신고 이후에 형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2차 피해 같은 것을 입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형사적인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경찰 단계, 그다음에 또 검찰 수사 단계, 결국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공판 단계에 따라서 당사자의 입장들이 계속 또 달라지게 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형을 받고 처벌을 받아버리면, 특히 경제적 자력이 많지 않은 그런 가해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게 항상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합의와 관련된 얘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는 반성하는 뜻을 충분히 비추는데, 그리고 일부라도 피해자한테 배상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를 알 수도 없고 저희가 강제로 돈을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금 내지는 합의금을 전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요. 원래 형사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법 또는 형법상에도 제도가 있고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나는 이 돈을 꼭 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률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시비비가 가려졌을 때 정당한 수령권자가 수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자가 발생한다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 돈을 법원에 지급을 해놓고 나중에 정당한 수령권자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공탁제도입니다. 형사공탁도 원래는 당연히 가능해서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공탁을 하면 공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정의 미비 때문에 공탁을 하려고 해도 공탁소에 있는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주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소를 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공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질 않겠죠. 그러면은 공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을 해서 2022년 12월 9일에 공탁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조항 관련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하면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의 특례라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번호와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 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인적사항 대신에 형사사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공탁법이 시행이 되어서 재판에서 형사공탁을 했을 때 이것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형사공탁만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형이 감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다는 사정을 밝히면서 공탁을 해야 어느 정도 유리하게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행위를 범해서 형사 절차에 돌입을 하셨다면 특히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실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이형준 변호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